우리 사회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70년대나 1980년대에 3차, 4차, 그 다음에 5차의 초반기 부분의 교육과정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옵니다.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가 겨우 언급되는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더라도 청산리하고 홍범도는 관계가 없어요. 봉오동하고만 관계 있어요. 이따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의문이 드는 수준에서의 홍범도였던 거예요. 그게 90년대 중반에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자료가 들어오면서 홍범도라는 인물이 알려지게 되었고 급속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던, 특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개인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이 홍범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병투쟁하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강연도 의병투쟁도 다루지만 봉오동 청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되 앞시기 홍범도라는 인물을 보는 시기의 의병, 뒷시기 소련의 삶, 그래서 세 시기로 나눠서 홍범도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범도를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기억해 왔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은 어떻게 홍범도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현재의 남북한의 역사인식의 편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범도에 대한 강연을 이렇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의 기억까지 1868년생이니까 거의 한 40년이 넘는 기간, 150년 가까이 되는 이 일을 다 다루는 거는 아마 이런 강연은 처음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다루는 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홍범도라는 인물은 작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명확하게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특정한 위치상. 그리고 그의 유해가 예전에 국민현충원에 암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4분짜리 되는데요. 좀 보십시오. 예,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처음 보여드린 이유는 국가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고, 사실은 홍범도는 평양 출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으로 오면 안 되는 인물인 거예요. 지 고장이 묻혀야죠. 자기 고장이 묻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이면. 근데 그렇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남북의 분단 체제와 관련돼서는 역사적 정통성 경쟁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유엔의 성화는 유엔의 기한은 78년 만에 온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의 문제까지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홍범도라는 인물을 하다 보면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만 많이 하면 재미가 없고, 그 인물의 큰 족적과 독립운동사 전체 흐름 속에서의 큰 족적을 이렇게 다루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짧게 할게요. 한 2, 3분만에. 우리 흔히 역사학계에서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1905년 을사늑약 시점부터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자, 그때로부터 일어났던 운동에는 의병전쟁이 있고 애국革명이 있는데,
외국 개몽운동이 있는데 홍범도는 의병전쟁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라가 1910년에 한국병합으로 망했습니다. 그것이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는 논쟁은 차치가 어쨌든 망국이었죠. 나라가 망한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시기가 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모색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자,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고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일이 오늘날까지 현재로부터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입니다. 현재로부터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먹고 자고 쌉니다. 살아가야죠, 인간으로서. 독립운동도 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구비되지 않으면 어느 사회에도 새로움을 갖출 수 없어요. 10년대는 그런 걸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홍범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우리 독립운동에 큰 파고가 한 번 칩니다. 가장 높은 파고가 칠 때 홍범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호동 청산리 전투가 이 파고 속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따로 갖는 게 아니라 운동이 급속하게 고조되어서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에서의 동호동 청산리 전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이 22년이 되면서 다 꺾입니다. 꺾이는 와중에 홍범도는 소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시다시피 37년 이후에 강제 이주를 당하고 43년에 돌아가십니다. 43년에 돌아가실 시점에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한, 동아시아를 침략한 전쟁이 가장 피크에 오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식민화 정책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일상적인 전시동원 체제하에 살 때 그분은 또 다른 틀에서의 새로운 삶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된다. 자, 그에 관한 죽음은 43년에 끝났습니다. 광복으로부터 2년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홍범도는 한국에서 엄밀히 말하면 잊혀진 존재였다. 왜 잊혀진 존재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이따 조금 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이런 흐름 속에서 홍범도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홍범도는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약간 그래도 홍범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 평양 출생이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자기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젖동량으로 키워줬다. 아버지도 작고로우시고 나니까 나무집에 머슴살이를 했다. 그래서 머슴살이가 지겨워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7살부터 입대를 할 수 있었는데 15살인 나이에 나이를 스스로 속이고 들어간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홍범도가 워낙 등발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홍범도는 신장이 1m 90 정도 된다고 해요. 1800년대 말에 한국 남자의 일반적인 평균 키가 1m 60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추측을 해요. 정확하게 통계 수치는 없지만. 식민지 시대에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 1m 60이 넘는 게 식민지 이후거든요. 식민지 때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97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 키가 1m 70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m 60이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면 평균 키가 그건데 본인 그 평균가 30cm 이상 큰 거예요.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일단 동영상을 보시면 홍범도의 등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게 홍범도에 관한 동영상이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홍범도의 등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기골이 장대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예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상관이 워낙 매간매직으로 오고 부정부패라니까 상관을 두드러 패고 나왔어요. 4년 만에. 나와서 제지소의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제지소의 노동자에서 사장이 돈을 안 주니까 사장을 또 두드러 패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새로운 사람을 개청하라는 게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이게 1900년입니다. 그의 나이 22살. 홍범도의 인생에서 절에서의 삶 2년이 되지 않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하나는 그가 글을 깨우쳐. 두 번째, 그가 역사적 인물을 알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자기가 모셨던 스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요. 첫 번째 부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그런데 홍범도는 아내와 같이 나와서 절에서 나와서 아내의 고향인 함경도 북청으로 가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아내와 임신하고 있는 애만 놔두고 다시 또 몇 년을 떠돌아다니다가 북청으로 갑니다. 가서 조금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 선택한 직업이 포수입니다. 그래서 포수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시점인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어지고 의병운동이 갑자기 확 고조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는 치안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병전쟁 세력들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해요. 민간인의 화약류를 다 회수하는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단속법을 제정합니다. 1907년에. 자, 홍범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호수니까 너 굶어 죽어라 똑같아요. 생존권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홍범도가 총을 들기 시작한다. 자, 우리가 아는 홍범도라는 사람의 인물, 항일운동과 관련된 홍범도라는 사람의 인물은 이 시점부터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부터 강의를 하는 거예요. 1907년의 시점이면 그의 나이 29일 때 29이 맞나요? 39? 39이죠. 68년생이니까 39이죠. 아니 많은 거예요. 이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때 그가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시점에 우리 독립운동계는 어떤 고민을 했느냐, 독립운동을 생각하시는, 항일운동을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1907년 8월 1일자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되어지자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독립전쟁 시작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할까라고 하죠. 이 사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인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의 행위를 일본과 싸워서 저항하는 나의 행위를 어떻게 네이밍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럴 때 당시 독립운동계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사회대혁명? 독립전쟁? 어느 게 맞지? 라는 거죠. 실제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회대혁명은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프랑스 대혁명을 염두에 둔 단어예요. 거기서 모델을 끌어온 겁니다. 독립전쟁은 어떤 거냐? 미국이 영국으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독립전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독립전쟁이 맞다. 그래서 독립전쟁이라는 단어를 이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은 쓰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스스로를 독립전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느 날까지도 두 가지 수준의 개념이 맥락이 혼재되어서 나갑니다. 하나는 매우 큰 전략으로서의 독립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의 방법을, 독립운동을 자신의 이념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선혁명이라고 해요. 조선혁명 1단계가 독립이고 2단계가 사회주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민족주의자들은 뭐냐?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전략 단위의 수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왜? 그게 현재 우리 학계가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개념의 어원의 시작점을 처음 규명한 사람도 접니다, 학계에서. 저도 몇 년 되지 않아요. 이제 10여 년뿐이 되지 않았어요. 학술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맥락의 의미가 뭐냐? 무장투쟁이라는 개념의 수준, 즉 운동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계의 일반적인 거는 후전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가 아니라. 자, 스스로의 행동을 독립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움직임 최초의 움직임이 신민회예요. 그리고 신민회의 일부 남았던 이른바 안동의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하고 안동의 일부 사람 김대락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상용 아니 이혜영 형제 집안들이 1909년 이후에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만주를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전략단위에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이 개념 하에서 그 시점에 홍범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홍범도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과의 교류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항의적인 지식과 내 생계를 이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움직였던 거죠. 그게 총을 드는 단계였어요. 뭐예요? 전체적인 운동의 고민과 본인의 선택 지점이 본질은 같았지만 선택의 흐름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범도가 했던 최초의 행동이 바로 첫 번째 의병을 총을 들고 싸운 전투가 푸치령 전투입니다. 푸치령은 여기 있습니다. 한경산맥과 마천령 산맥이 교차하는 지대입니다. 대단히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홍범도의 입장에서는 저 일대가 내가 사냥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북청군에서 있는 지역에 있는 고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 아는 산 지형 잘 아는 익숙한 지형이에요. 거기에서 일본군 무기 수송대를 습격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격해오는 일본군에서 다시 공격을 해요. 승리하고 이후부터 약 60여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홍범도라는 인물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알려지는 그 시점에 1909년 시점에 홍범도는 뭘 새로운 걸 모색한다기보다는 돌아갈 수 없는 고국이 아니라 새로운 정착지로서의 연해지를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한동안 농사짓고 그렇습니다. 1910년대 초반에 1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지냅니다. 뭘? 우리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암중모색 기간이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다음에 또 행동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일단 의병투쟁의 과정에서의 홍범도는 여기서 활동 방식을 중지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시점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1910년 8월에 나라가 망했어요. 자, 홍범도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독립운동가들은 뭐 했습니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을 하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가치,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죠. 자, 만주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석주 집안과 우당 집안의 형제들이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이곳이죠. 그 다음에 환경도 지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북간도 지역의 이 지역에는 이미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1907년에 북간도 지역의 최초의 조선인 근대 학교인 서전서술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조선인 사회가 커뮤니티가 명쾌하게 형성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었죠. 모색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예요. 이전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을 고민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치체계를 갖는 사람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학교죠. 그게 신흥학교죠. 사모포 같은 경우. 북한도에서는 그게 서전서술이죠. 그건 뭡니까? 사서상경에 의한 유교적 성리학적인 가치체계가 아니라 서구에서 유입되어진 가치체계죠. 그게 핵심은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되어진 분리체계를 갖고 있는 지식체계입니다. 그런 새로운 지식체계를 갖고 지향하는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1910년에 싹트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의 중요한 정치적 표현이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은 17년의 대동단결 선언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독립은 당연한 거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 독립의 뭐? 민이 주권인 나라. 군주가 주권인 나라가 아니라 민이 주권인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민이 주권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나섰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은 사람은 일본 너희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가 민을 주권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주권인 나라는 구한이고 얘 붙자 써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앞으로 만들 나라는 새로운 한이다. 그래서 신한이라고 해요.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신한, 신흥, 대동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 이름이나 잡지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10년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40년대로 그거 대비해 보면 40년대 해방 직전 단계에서 나오는 단어의 제일 많은 단어는 건국이에요. 그때 신한, 신흥, 대동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만든 새로운 단체나 출판물 없어요. 시대를 반영한 용어라는 거예요. 1910년대는 그런 시대 모색을 했어요. 사람을 키우려고 새로운 가치, 즉 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그건 뭐예요? 공화정이죠. 예. 그걸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고 그랬죠? 둔전병제,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그 지방 관청들의 재정 확보 방안이었던 둔전병제를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그 대표적인 농장이 백서농장인 거죠. 10년대에. 신흥학교를 졸업한, 무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짓고 저녁 시간 때 훈련하고 하는 백서농장. 그래서 사람, 가치, 재정 이거를 모색하는 그 시점의 홍범도는 이 흐름과 또한 무관했다는 거예요. 이 흐름하고. 근데 그런 홍범도의 삶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게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일어나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홍범도가 만났던 사람이 이동희예요. 이동희와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 이동희가 만든 전노 한족중앙회에 가입도 하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게 3.1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디펜던트 워라는 네이밍이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드러나는 해가 어디냐? 나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1920년이라고 생각해요. 1920년 1월 3일 날 신년 할애식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년은 전쟁의 해이다 라고 하는 연설을 해요. 독립운동가들 많은 독립운동가를 모아놓고 그래서 내년 이날쯤 해서 우리 한성에서 축하 연회를 하는 게 어떠냐. 엄청나게 낙관적인 연설을 하죠. 이거 뭐예요? 1920년에 독립전쟁 한판 해갖고 우리가 독립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창호의 제안을 받아서 연해주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동희가 국무총리로 취임을 하죠. 그래서 안창호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독립전쟁에 관해서는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 이동희 선생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이동희는 1919년 1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독립전쟁 전략을 세우느라고 골몰하죠. 이동희가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연해주에서 상해까지 가기 직전에 홍범도와 대화를 한 거예요. 내가 상해를 갈 테니까 너는 북간도로 가거라. 너는 거기서 움직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홍범도가 난데없이 1919년 11월 즈음에 연해주에서 아무런 인적 기반도 없는 북간도로 왜 왔겠습니까?
홍범도가 이동희와의 약속이었어요. 이 시야가 필요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립전쟁에 대한 구상은 굉장히 스케일이 컸어요.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했고 글을 썼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 따로, 청산리 전투 따로, 봉오동 전투 자체, 청산리 전투 자체만 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큰 시야가 필요해요. 매우 큰 시야가. 지금 제가 접근하고 있는 설명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왜 그 시점에 통합을 하려고 했고 홍범도가 그 시점에 왜 연해주에서 북한 들어왔고 홍범도와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연합을 해서 싸웠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스스로가 한 행위를 독립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 큰 일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를 해야 된다. 조직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서로군종사, 분조군사, 분노군종사는 이 6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통일적 행동이겠죠, 군대가. 그래서 서로와 분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임시정부에서 파견원을 보내죠. 파견원을. 이 가서 이 사람들 통합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줘. 그걸 임시정부 깃발 아래 다 정확하게 모이도록 해라. 라고 해서 그 파견원을 보내요. 그 보낸 파견원 중 한 사람이 안중근의 바로 밑도 동생인 안정근이에요. 예. 서간도도 보내고 북간도도 보내고 러시아 지역도 보내요. 사람들 파견원들.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파견원들이 북한도에 딱 도착하니까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 있어요. 끝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통합놀이를 해서 통합놀이가 막 끝나는 그 시점에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홍범도가 북한도에 와서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란 이름으로 발표한 유고문입니다. 아무런 인연도 없어요. 핵심 내용이에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 북한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동희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강도에 가면 대한국민회라는 기독교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 거기하고 먼저 연계를 맺어 그러죠. 그래서 유고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동시에 간도의 대한국민회와의 연계망을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 이 시점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이때 그의 나이 52세예요. 52세면 여러분 게릴라 투쟁으로부터는 은퇴할 나이예요. 체력이 안 돼요. 네. 아무리 홍범도라지만 체력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한 100여 명 정도, 혹자는 200여 명이라고 되더라고 그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치렀던 전투가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입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는 적을 유인한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오동 전투를 이해할 때 계속 뛰어가잖아요. 계속 뛰는 이유가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특정한 목적 장소로. 실제 봉오동 골짜기에 가면 현재 여러분은 가시면 도문시 인구 50만의 도문 시민들의 상수원 보호지역인 봉오동 교수지 관리사무소 입구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전투의 현장은 그곳으로부터 8에서 10km 떨어진 안쪽에 있어요. 교수지 자체의 길이가 최소 3km예요. 굉장히 큰 교수지. 50만 명이 상수원을 수돗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물을 담아 놓을 만큼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시에 1920년이나 19년에 그곳을 다녀오셨던 당시에 썼던 해방 이후에 썼던
봉오동의 골짜기를 그러니까 봉오동이라지만 봉오골이라고 됐어요. 표현했던 글을 남겨놓은 분들의 글을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글이 뭐냐? 삿갓을 옆으로 세워놓는, 뉘어놓는 것과 같다. 우리 삿갓이 볼록 나왔잖아요. 봉오동 골짜기가 그래요. 안에 끝자락에 가면 길이 있긴 한데 막혀 있어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유인을 하다가 독립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사격을 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영화에서 막 험하지 않아요. 산의 높이가. 그 끼케파야 뭐 100m 이 정도야. 네. 제일 높은 게 고려령이라는 산밖에 없어요. 그게 600 몇 미터예요. 700 몇 미터구나. 제일 높은 그거밖에 없어요. 산은 전체적으로 안 높아요. 근데 이 골짜기가 쭉 안으로 있어요. 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저는 2번을 가봤습니다. 몰래 가봤어요. 몰래. 성수원 그 관리사무소 직원분 잘하는 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들어갔다 왔어요. 2번 다. 그래서 실제 이 저수지 입구가 하천이고 중간이 중천이고 실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 상천인데 상천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거든요. 현장까지 다 가보고 조사해보고 가니까 참호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2018년인데 남아있었어요. 참호가. 그 이전에 2번째를 갈 때 18년이었는데 그때도 남아있었어요. 뭐예요? 봉오동 전투는 유인전이에요. 이 유인전의 전략을 짠 사람이 누구냐? 홍범도예요. 홍범도가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홍범도는 의령투쟁을 해본 사람이에요. 당시 독립군 가운데 1910년 이전에 일본군하고 전투 경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2번째, 홍범도는 1919년 시점에 연해주에서 벌어지고 있던 시베리아 내전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게릴라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가 계획을 짜는 거, 유인을 하자. 라고 해서 전투가 벌어진 게 봉오동 전투예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했잖아요. 전투에서는 이거 전쟁에서 졌다. 라고 하는 것처럼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이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홍범도의 유인전도 있지만 일단 일본이 독립군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몰랐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의 군대들이 이렇게 마작이 나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와 외교적인 압력과 이게 실시되는 거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1920년 6월 7일 날 봉오동 전투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2달 뒤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특별한 군사작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1920년 8월 중순에 결정이 돼요. 군사작전 해야겠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해야겠는데 군대가 가려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남의 나라 땅을 가는 거잖아요. 이건 침략이에요.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만드는 명분이 뭐냐? 바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지역에서 한 3, 40분만 가면 훈춘 지역이라는 거 있어요. 훈춘. 소련하고 굉장히 가까운 땅. 거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마저한테 돈을 줘서 야 네가 좀 습격 좀 해줘. 2번 습격을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영사관 직원들은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마적이 공격하니까 그때 다 피해 있어요. 영사관을 습격했는데 죽은 일본인이 한 명도 없어. 네,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습격을 하게 하죠. 가만두면 안 된다. 야, 니네가 우리의 외교기관도 보호를 못하는데 우리가 가만 놔둘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겠다. 라고 해서 9월 말부터 군대가 본격적으로 오죠. 어디서 오느냐? 일단 조선에 있는 함경도에 있는 일본군이 가죠. 시베리아에 가 있던 일본군이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는데 독립군들은 이 소문을 들어요. 일본군이 곧 온다 그러면 소문이 나요. 왜? 현지에 있는 중국인 관료들이 압력을 넣거든. 야, 제발
제발 총을 놓던지 아니면 우리 고장을 좀 떠나줘. 문제되지 않게. 떠나되 낮에 움직이지 마.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밤에 움직여. 큰 길로 다니지 마. 산길로 다녀. 이러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고민을 해요.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고민을 하다가 논쟁이 벌어져요. 이 상태에서 자, 봉오동이 여기 있다면 봉오동이 여기 있었죠. 독립군들 사이에서 자, 이렇게 가야 된다. 어디로? 백두산을 향해서.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일본말로 하면. 내 10년대 독립운동했던 지역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여러분 여기 백두산 제가 이 지역을 정부 조사에 의해서 이 지역에 장백이라는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갔었는데 이 상류에 가면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여름에도 그냥 여기까지 옷 올리고 한번 걸어갈 수 있어요. 실제 저도 가서 북한군 병사도 봤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 거리에 진짜 이 거리에 거의 걔저 8월달인데도 내복 빨고 있더라고.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말을 보니까 말을 안 해요. 이것만 해. 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였냐? 김일성이 나중에 두만강을 건넜던 압록강을 건넜던 지점이에요. 거기 그 수영림에 무슨 길이갖고 비를 세우고 있더라고. 그때 공사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넘어오는 거예요. 뭐요? 이 지역으로 가면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가자 라고 하는 한패가 있었고 그러지 말아라. 더 안전하게 움직여야 된다. 올라가자 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대응 방식에서 대다수의 독립군 부대, 홍범도, 김자진 대다수의 여기 있던 지역의 독립군들은 여기를 선택합니다. 열의 8은, 열의 2은 이리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백두산으로 향해 가다가 이 이동하는 독립군들을 추격한 일본군이 기마부대부터 시작을 해서 기병부대부터 막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독립군보다도 이동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홍범도도 그렇고 김자진도 그렇고 백두산까지 못 간다. 어디서 지점에서 일본군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택한 게 청산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도중에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동안 청산리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여기저기에서 벌어진 전투가 10여 차례 됩니다.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한 번의 전투가 아니면 다 합쳐서 벌어진 전투를 청산리 전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투를 치른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전투 목적이 뭐였어요? 독립군 섬멸이었잖아요. 섬멸을 못했어요. 독립군이 살아남았어요. 독립군이 이겼죠. 그런데 이렇게 가던 독립군이 백두산으로 못 가요. 왜? 여순 대련에서 오던 일본군이 있었어요. 일본군 여기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방향을 틀죠. 마찬가지로 이미 북으로 갔던 세력들하고 만나죠. 그게 밀산이에요. 밀산에서 만나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의 전투에서 자, 이런 일련의 과정, 봉오동 전투와 청산 전투 일련의 특히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나서 홍범도가 처음에 연해주에서 북한 들어와서 접촉했던 단체가 대한국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계통에 그 단체의 간부가 상부, 중간 간부가 지방 간부가 중앙 간부에게 쓴 보고서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독립전쟁을 개시했다. 독립전쟁 제1회 해전에서 우리는 큰 승리를 거뒀다. 이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원사료가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봉오동 전투를 뭐예요? 이랬어? 내지는 전투 그 자체를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싸움은 독립전쟁의 일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시각이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봉오동 전투를 이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더 큰 그림은 뭐예요? 임시정부가 생각하는 독립전쟁 그림에다가 그게 올바른 역사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승리를 했지만 밀릴 수밖에 없었죠. 밀릴 수밖에 없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 봉오동 전투의 핵심적인 리더는 홍범도였고 청산리 전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봉오동 전투 핵심은 유인전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특정한 지점으로 매복해서 공격하는 유인전과 매복전이었어요. 청산리 전투는 전투의 기원은 웬만하면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용어가 피전이에요. 피전. 전투를 피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 왜? 우리는 지금 빨리 지금 백두산 쪽으로 가서 숨어야 되는데 역량 보존을 위해서 왜 정면 대결을 하느냐라는 거죠. 웬만하면 안 싸우는데 그래도 싸울 바에는 유리한 지점에서 싸우자. 왜? 내가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산 위에 우리가 있고 일본군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세를 만회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우는데 싸우게 되면 매복을 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핵심 주목해야 될 거는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하고 홍범도가 이끄는 여기는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홍범도 연합부대라고 하면 돼요. 북로 군정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군들, 백두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홍범도 편이었습니다. 홍범도 쪽에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과 홍범도가 이끄는 양지휘자가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싸운 거예요. 처음부터 야 우리 연합해서 싸우자 이런 거 없었어요. 싸우다 보니 각자가 6일 동안 막 돌아다니고 청산리 일대에서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다가 싸우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협력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어랑촌 전투예요. 어랑촌. 김자진 부대가 막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홍범도 부대가 완루를 데서 싸우고 이제 일본군을 피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가서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뒤에서 독립군이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앞뒤로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이런 식의 전투는 있었어도 처음부터 6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야 니는 이거 맡아, 우리는 이쪽 맡을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독립군의 분열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런 식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전투에는 이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전쟁에서는 진 거죠.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은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시각이 중요해요. 역량을 보존했어요. 독립군의 역량을. 일본군은 독립군을 섬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실패했죠. 자, 독립군 이겼어요. 그런데 독립군의 입장에서 애초에 뭐였어요? 백두산 지역으로 숨어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죠. 올라갔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일산을 지나서 러시아 땅으로 가고 러시아 땅에서도 넘자마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까지 스고보드니까지 다시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뭐예요? 조선인 대중으로부터 이탈한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간도 지역에서의 치안의 불안 요소였던 독립군을 일단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도 승리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작전 목적의 일부는 달성한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잠자만 보면 그건 국뽕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역사 이미지하고 안 맞아요. 역사 실제하고 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홍범도 부대로부터 보면 홍범도가 소지한 폭탄, 담담탄이라는 탄이에요. 담담탄은 뭐냐? 인도에서 만든 소형 탄두예요. 인도에서 만든 특수한 소형 탄이에요. 뭐냐? 우리는 총을 쏘면 소총 통화리면 툭 하면 그냥 관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터지는 탄이에요. 훨씬 더 치명적이죠. 반인륜적인 탄이죠. 홍범도가 이걸 썼다 이거예요. 진짜인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해서 대외적으로 야 독립군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들이야 라고 선전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이거를 이렇게 공개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 청산리 전투 시점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이때 홍범도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920년 시점에 조선 총독부가 독립군들의 동향을 쭉 분석하는 과정에 단체별로 그 단체의 조직의 리더는 누구 이렇게 했잖아요. 홍범도에 대해서는 호골의 기품이 있다라고 썼어요. 홍범도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등치가 좋았다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호골의 기품이 있는 호탕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홍범도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인 거죠. 따라서 자기만의 뭔가를 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군을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밀어내기는 했지만 선멸을 못했죠. 자, 그러면 밀어내기를 해서 이제는 밀어내기를 했으니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이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독립운동의 씨를 말리는 작업이겠죠. 씨를 말리는 작업이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간도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협박이죠. 그 협박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였죠. 그게 간도 참변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은 제가 일본 방위성 자료열람실에 가서 발굴한 사진입니다. 일본군 간도 지역에 관한 정보 보고서 이 사이에 문서는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은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스캔을 받아와서 신청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잔인해요. 저런 식의 참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간도 참변에 관한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좀 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이제 그 자일시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방향으로 청산리에서 백두산 방향으로 있는 독립군들하고 봉오동에서 바로 북쪽으로 갔던 독립군들이 이렇게 해서 만난 게 밀산이에요.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넙니다. 여러분 이 흥겨우라는 건데 저 호수는 겨울이 되면 15톤짜리 덤프트럭이 지금 하나 가득 싣고 그냥 달리는데요. 그만큼 얼음이 두꺼워요. 저도 가서 보고 놀래버렸어요. 저도 해필이면 저기를 조사하러 간 게 2월이었거든요. 지구의 지도 5만 분의 1 지구 전체 지도에도 나올 만한 호수예요. 크죠? 앞에 딱 서면 바다밖에 안 보여요. 하얀 눈이 평지인 거기를 건너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자유시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영상에 나와 있듯이 독립군들이 크게 두 세력이 존재했고 그 세력을 존재하는 세력을 밀어주는 러시아 공산당 측도 두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경합한 거죠. 경합하는 과정에서 한쪽에게 당시에는 이런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러시아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독립군하고 러시아 공산당이 주도하는 세계 공산주의운동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코민테른입니다. 그 코민테른의 하부 조직이 여기 와 있었어요. 스보건이. 그 조직의 지휘를 받는 독립군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러시아 공산당에서 조선과 관련되어지는 독립군 문제라든지 운동은 코민테른의 하부 조직이 주도권을 잡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해서 권한을 넘겨요. 그런데 이 측은 당장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어요. 치안의 안전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독립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문자는 못 믿는 독립군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말로 야 너 총 내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에서 800명이 죽어요. 독립군 가운데. 그러면 자유시에 간 독립군이 총 인원이 얼마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0명이 조금 넘어서 맥시멈 3,000명 사이입니다.
많이 죽죠.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인 거죠. 어쨌든 죽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트라우마잖아요. 엄청나게 큰 충격 아닙니까? 나랑 같이 독립운동했던 놈이 일본군한테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스포하면 되지만 이거는 같은 편한테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수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습하는 방식이 그냥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의 방식으로 수습을 하게 됐어요. 왜? 거기는 나름 자기들만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휘를 안 따랐다 이거지. 왜 지시를 거부하냐 명령을. 그래서 재판의 방식으로 하는데 이 재판의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무장해제를 주도했던 독립군 측에서 봤을 때 홍범도한테 홍범도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범도한테 당신 좀 재판위원 좀 해주라. 홍범도가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은 홍범도는 처음에 무장해제할 때 반대했거든. 반대편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재판위원이 돼 있어. 뭐 이거? 반대편에서 보면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했던 거예요. 이후에 진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복잡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태를 수습할 만한 그 2,000명이 넘는 독립군 중에 600에서 800명이 죽은 이 사태를 수습할 만한 조선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마땅하게 없었던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홍범도가 나선 거죠.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 속에서 이 문제를 수습을 했죠. 자, 수습을 했는데 해제를 했죠. 해제를 했는데 홍범도는 더 이상 무장해제를 한 이후에 더 이상 만주로 가지 않아요. 네. 그는 연해주에 정착을 결심합니다. 네. 저는 홍범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죠. 내가 만주에 무장투쟁을 하는 1년 어간 정도만 산 적이 없어요. 1919년 10월경에서 1920년 10월경까지는 산 적이 없잖아요. 나는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어요. 친인척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그 만주 독립운동가들과 네트워크가 할 건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를 세상 다시 돌아가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오히려 소련이 건설하는 새사회 건설에서 그 지역의 조선인 사회의 리더로서 자리 잡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홍범도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택의 핵심이 뭐냐? 집단 농장에서의 조선인들의 생활 안정을 주도하는 집단 농장에서. 그 방편의 하나로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념의 선도자는 아니었다는 그 사람 그만큼 이론적으로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홍범도라는 사람은. 지식의 충전 과정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련된 책 몇 권이나 읽었겠어요. 난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독파를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상황의 사람이 어떤 이념적으로 뭘 선대에 나서 뭘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는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의 핵심은 뭐예요? 민족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점에서. 그게 1922년 6월 홍범도다. 그런 과정에서 홍범도의 민족 논리가 대입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예가 1922년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게 21년 6월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소련 공산당이 이때부터는 소련 공산당이라 해도 된다. 야, 우리가 동양 지역,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피압방 민족들의 독립운동 도와줄게. 바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극동민족대 내지는 원동민족혁명단체 총연맹회의 이런 식의 회의가 2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열리는 거예요. 저 회의에 홍범도도 참여를 합니다. 저희 회의에 홍범도가 참여한 줄 아세요?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신한혁명당의 김규식 박사도 참여를 해요. 여운형도 참여를 해요. 조선인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부터를 포함한 조선인 독립운동가 50여 명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해요.
그 참여한 영상이 있습니다. 홍범도라는 사람의 동영상이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트로츠키예요. 유명한 지노비에프. 이 사람이 트로츠키입니다. 나중에 레닌한테 스탈린한테 수청당하는. 이 단상에 김규식 박사가 있었어요. 고네라 여사는 유명한 그 기독교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보세요. 등치를 보세요. 누가 보면 키 작은 사람이 좀 더 잘 보려고 그 밑에다 뭘 깔고 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좀 크죠. 그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등치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보동 전투를 같이 치렀던 최진동 장군. 등치를 보세요. 최진동과 비교되는 등치. 워싱턴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대회가 어떤 회의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 모사카가 일단 사진에 있는 글씨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또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모사카, 모스크바. 이 회의는 모스크바에서 열렸어요. 원래는 모스크바에서 열 계획이 없었는데 왜 모스크바로 했냐? 원래 회의는 21년 10월 달에 열려고 했다가 한 번 연기돼서 11월, 또 한 번 연기돼서 22년 1월이에요. 두 번 연기되거든요. 연기된 이유가 뭐냐? 이 회의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이 회의를 연 거예요. 왜냐? 워싱턴 회의는 전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외교사에서 미국이 전 세계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개최한 국제회의가 워싱턴 회의예요. 미국의 역사에서 5대양 6개주의 국가를 다 끌어모아갖고 이 회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국가를 다 끌어모아서 워싱턴에서 60여 개 국가가 참여해서 회의인데 무슨 회의냐?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강화조약을 통해서 유럽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동아시아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특히 태평양의 섬들, 독일의 식민지 영토 문제. 첫째. 두 번째, 중국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왜? 중국이 베르사유 강화조약의 비준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안 됐어요. 세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의 열강들은, 일본을 포함한 열강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국가들 간의 경쟁은 태평양이 주무대가 된다. 태평양은 바다다. 이 넓은 바다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배를 만들어야 돼. 군함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군함 건조 경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막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군함을 키우려는 거죠. 그래서 이 군함 문제를 비율을 정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비율을 정하자. 이태리까지 포함해서 미국 기준으로 몇 대 몇을 정하자. 이런 회의, 군축회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열린 회의에 미국이 러시아, 너는 오지 마. 너는 사회주의야. 너는 논의하지 마. 러시아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레닌이 코민테른을 동원해서 극동민족 피압박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뭐냐? 워싱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의 독립과 저항을 도와주겠다. 우리는 도와주겠다.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5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가 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성도 회의가 이게 워싱턴 회의예요. 워싱턴 회의의 강도, 워싱턴 회의는 강도, 세계 제국주의, 견제, 달도 원자 아니? 예? 원자? 원동. 원자. 강도 세계 제국주의를 원동에서 뭐예요? 제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극동 피압방 민족대의 정확한 타겟이 워싱턴 회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은 원동 해방의 선봉대. 여기서 말하는 원동은 서양의 유럽의 기준에서는 먼 동쪽에 있잖아요. 동양이.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극동인 거죠. 파이스트인 거죠. 지리적 공간 개념이 유럽 중심주의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 홍범도도 참여를 하는 거죠. 뭐요? 여전히 민족과 관련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 참변 이후에도 본인이 관여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홍범도는 이제 소련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해요. 원래 첫 번째 부인이 1907년에 죽잖아요. 혀를 깨물어서 죽고 8년 범에 아들이 죽잖아요. 큰아들이. 둘째도 사실은 소련에서 죽어요. 23년인가 24년에. 근데 홍범도를 따랐던 부하들은 잘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사인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자의시 참변과 관련된 갈등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둘째도 죽어요. 둘째 아들. 그리고 재혼을 합니다. 네,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네. 뭐예요? 아예 정착을 한 거죠. 이제 저기서 보면 홍범도가 이제는 소련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모습인 거죠. 자, 홍범도 인생의 제 3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홍범도가 서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37년 9월 달에 기차를 타고 우슈토베를 지나서 조선인들을 여기저기 흐트러놓은 거죠. 그래서 한 달간의 기차 여행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핵심은 뭐냐? 1937년 7월 달에, 그러니까 9월이잖아요. 2달 전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 타겟이 어디냐 이거예요. 실제 일본의 군 중에 육군은 제1의 주적이 소련이었어요. 실제.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조선이 스탈린이 보니까 이게 조선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 간첩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을 다 이동시킨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다 담아냈잖아요. 미국이. 그랬더니 나중에 오바마인가 클린턴이 공식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고.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어요. 아마 오바마 아니면 클린턴일 겁니다. 강제 이주의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말이 관리지. 엄청나. 왜? 갑자기 야 다 이동해. 그러니까 뭐 있는 거 다 놔두고 그냥 몸뚱아리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거고요. 자, 강제 이주를 당한 홍범도는 이때로부터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할 거 없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했습니다. 척박한탕에 많은 사람을 밀어 넣었으니까. 말년에 이제 홍범도는 극장지기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홍범도가 45년 10월 25일 날 죽었다는 사망 증명서, 우즈베키스탄어하고 러시아어로 된 사망 증명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홍범도가 나 힘들어, 나 그만 해고 좀 시켜줘 요청을 해서 극장지로부터 해고되어지는 해임 통지서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여생을 크질오르다에서 보내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가 45년 10월 25일 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